자, 2024년 지방직 공무원 9급 공개 채용 경쟁 임용 필기시험 한국사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한번 풀어보셨죠, 그죠? 네. 자, 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1번부터 봅니다.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락바퀴와 뼈바늘로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다. 당연히 신석기고요. 두 번째, 군장이 죽으면 고인돌을 만들었다. 청동기 시대죠. 그래서 당연히 정답은 2번. 이런 문제는 정말 눈 감고도 여러분 풀어야 되는 아주 정말 난이도 중에서도 극극 최강 하인 그런 이제 뭐 문제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는 정말 맞추라고 그냥 내는 문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조개 껍데기로 이런 장신구를 만들었고, 그리고 일부 지역에 농경이 시작이 되긴 하지만 신석기 때의 농경은 벼농사가 아니라 이때는 밭농사 중심이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2번 갑니다. 다음과 같은 법이 있었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법은 고조선의 바로 8조법이죠. 그래서 이 국가는 고조선이 되겠고요. 1번에 보시면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동맹 어디에 제천 행사입니까? 이거 고구려의 제천 행사죠. 그래서 10월 달에 있는 거고요. 고조선에 이제 상가 고추가 같은 가 아래에 상대부 장군 등의 관직이 있었다. 아니 죄송해요. 부왕 준왕과 같은 왕 밑에 상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두었고,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어서 위만 조선이고요. 그리고 위만 조선 때 중국의 한나라하고 한반도 남부 사이에 아까 있었던 나라가 진이었죠. 그죠? 한과 진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했다. 전부 다 고조선, 위만 조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1번. 3번. 자,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정사암이라는 바위에서 있었던 귀족회의를 우리가 일명 백제의 정사암회의라고 하는데, 고구려는 제가회의고요. 제가회의. 그리고 백제는 정사암회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가 화백회의인데, 백제 같은 경우에 이 사료가 가장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사료를 읽어보시면 정사암회의가 굉장히 이상해요. 약간 물음표 보시면 백제 사비에 가면요, 사비성 부근에 호암사라는 사찰이 있는데, 그 호암사라는 사찰 뒤에 정사암이라는 바위가 있어요. 근데 나라에서 장차 재상을 의논할 때 뽑을 후보 서너 명의 이름을 써서 상자에 넣고 봉해서 정사암이라는 바위 위에 두었다. 근데 얼마 후에 이거를 열어보면은 도장이 찍힌 자국이 있는 사람을 재상으로 뽑는다. 도장은 누가 찍습니까? 모르죠. 모르지. 정사암이라는 바위 위에다가 이름 적혀있는 상자를 넣어두고 며칠 있다 가보면 어딘가에 도장이 찍혀있다는 얘기지. 굉장히 이상한 회의. 그래서 이게 백제의 정사암회의입니다. 어쨌든 이 사료는 굉장히 쉬운 사료고, 뭐 누가 봐도 백제는 정사암회의라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만 학습을 하시면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 국가는 백제입니다. 백제에 6자편과 16관등제를 마련을 했다. 어느 왕이죠? 고이왕입니다. 백제의 고이왕. 그 다음에 이번에 태학이라는 교육기관을 설립을 했다. 태학 설립. 고구려 소수림왕이었죠. 고구려고요. 3번에 인안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인안은 발해 무왕의 연호입니다. 무왕. 그 다음에 4번에 골품에 따라 관등이나 관직 승진의 제한이 있었다. 신라 시대의 골품제죠. 그래서 백제는 1번밖에 없어요. 자, 4번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정말 이런 단답형의 질문이 공무원 한국사에서 정말 이렇게 나오는 적이 없는데 너무너무 진짜 쉽게 나온 거죠. 중앙아시아와 인도 지역에 5 천축국을 순례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지금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이 책은 왕후 천축국전이라고 하는 불교 기행문입니다. 불교 기행문. 누가 썼느냐? 해초가 쓴 거죠. 해초가. 자, 5번. 가에 해당하는 기구로 옳은 것은, 비로소 무엇을 설치를 했다. 자, 최무선의 말을 따랐다.
최무선은 우리나라에 화약을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 만든 이제 경로를 보면 원나라에서 염초장인이었던 이원이라는 사람이 최무선하고 같은 동네에 살아서 최무선이 이 이원을 집에다가 불러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해가지고 염초를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된 거죠. 염초가 여러분 뭐냐면 화약을 만드는데 가장 들어가는 기본적인 재료가 염초, 그리고 숯, 황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간대요. 근데 이제 이 염초는 식물을 썩힌 흙, 한마디로 썩은 흙이죠. 썩은 흙을 물에다가 녹이면 여러 가지 이제 성분이 있는 그런 물이 나오는데 그거를 불에다가 가열을 하면 수증기는 증발하고 남는 가루를 염초라고 한대요. 우리 왜 바닷물 떠다가 불에다가 끓이면 수증기는 증발하고 밑에 하얀 색깔 소금만 남는 것처럼, 그래서 염초는 식물이 썩은 흙을 가지고 물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가열해서 증발시키고 난 뒤에 남는 거. 근데 이제 그 염초를 만드는 기술이 사람들이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숯하고 황은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최무선이가 이 이원을 불러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은밀하게 배워가지고 시험을 하고 조정에 건의를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약을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어서 화약을 만드는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1377년에 만든 화통도감입니다. 이 화통도감에서 화약을 만들어서 그 만든 화약을 가지고 최무선이 나가서 처음으로 일본을 물리쳤던 그 전투가 진포대첩이에요. 진포대첩. 자, 그럼 이제 일본에 있는 교정도감은 뭐냐면 무신시대 때 최충헌이 만든 일종의 무신 최고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무신 최고기구. 대장도감, 8만 대장경을 만들기 위한 관청. 그래서 대장경판 제작을 위해서 강화도에 선원사에 만든 게 대장도감이고요. 식목도감은 다른 거는 다 관청인데 식목도감은 제도나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정치 조직입니다. 그래서 제도나 규칙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이제 부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 화통도감입니다. 자, 6번 갑니다. 가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를 했다. 구텐베르크가 인쇄한 것보다 70년이나 앞섰다. 자, 우리나라 청주 흥덕사에서 발행했던 이 금속 활자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서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는 바로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가는 직지심체 요절이에요. 네, 직지심체 요절보다 더 빨리 간행했던 우리나라의 금속 활자가 1234년에 금속 활자로 찍혀 있는 상정고금 예문이라는 금속 활자인데, 이 상정고금 예문은 금속 활자로 만들어지기 전에 여기 있죠. 최윤의 등이 지은 의례서를 인쇄했다. 처음에는 의례서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아이가 소실이 되고 난 뒤에 새로 만들어서 금속 활자로 찍어낸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겁니다. 상정고금 예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상정고금 예문은 현존하질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은 맞지만 현존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이 상정고금 예문을 금속 활자로 인정을 안 해주죠. 근데 여기 있는 직지심체 요절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이기 때문에 현재 직지심체 요절은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 자, 몽골의 침략을 물리치려는 염원을 담고 있다. 몽골의 침략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해주세요 하고 염원을 담아서 한 글자 파고 세 번 자라고 한 글자 파고 세 번 자라고, 그게 바로 8만 대장경입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금속 활자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게 바로 직지고요.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처방과 약재 등이 기록이 되어 있다. 대표적인 책이 동의보감도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세종 때 간행된 향약 집성방이라는 것도 있고 향약 구급방도 있고 여러 책들이 처방과 약재 등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6번에는 3번이 정답이고요. 7번 갑니다. 병인양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병인양요는 일단 프랑스 선교사와 천주교도가 처형당했던 병인 박해가 원인이 되어서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왔고 프랑스 함대가 강화부를 점령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교장각에 있었던 의궤 등이 소실이 되고 약탈이 되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은 전부 다 병인양요와 관련이 있는 건데 3번에 어제연 장군이 광성보 전투, 이거는 미국이 쳐들어왔던 신미양요와 관련된 전투예요. 1871년. 그래서 옳지 않은 거 3번입니다. 8번. 밑줄 친 이 의거를 일으킨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구가 윤봉길이 휴대한 폭탄 2개는 자신이 특수 제작해서 직접 건넸다라고 했으니 이 의거는 윤봉길 의거입니다. 윤봉길 의거. 그런데 이 의거를 일으킨 단체라고 물어봤잖아요. 이 단체는 김구가 조직한 한인애국단입니다. 한인애국단. 이 한인애국단에 속해 있는 인물이 2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역사 우리 그 근현대사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인애국단에 속해 있던 단원 2명, 일명 봉봉브라더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봉봉브라더스. 첫 번째 이봉창, 두 번째 윤봉길. 그래서 봉봉브라더스인데 이봉창 의거가 먼저 있었어요. 일본에 일왕이 타고 가는 마차에다가 폭탄을 던졌어요. 근데 마차가 여러 대 똑같은 게 지나갔는데 던진 마차가 그 마차가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이봉창이 잡혀서 사형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봉창 의거가 실패로 끝나고 난 뒤에 중국의 상하이 신문에 뭐라고 기사가 나냐면 안타깝게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기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입장에서 열받는 거야. 안타깝게 성공하지 못했다니까. 그래서 상하이를 공격을 해서 일어난 게 상하이 사변이에요. 근데 상하이 사변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거든요. 승리를 하고 난 뒤에 일본은 상하이 사변의 승전 행사와 그때 당시 일본의 일왕의 생일이 얼마 안 남아서 생일 축하 겸 해서 상하이 홍코 공원에서 자축 파티를 열은 거죠. 근데 그 자축 파티 때 참여 가능한 인물에서 다른 사람 외국인들은 다 가능한데 중국인은 참석 불가. 혹시나 와서 해코지 할까봐. 상하이 사변에 중국이 졌으니까. 그래서 중국인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참석 가능한데 반입 가능한 식품 2개. 도시락 하나, 물통 하나. 그래서 김구가 제작한 폭탄 2개, 물통 폭탄과 도시락 폭탄을 2개를 들고 윤봉길이 상하이 홍코 공원에 간 거죠. 근데 생각보다 그 자축 행사가 열리고 있는 단상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네모난 양은 도시락 모양의 그 폭탄은 던졌을 때 저기까지 안 가겠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쓰는 수통 모양의 폭탄을 던지는데 이게 뭐 생긴 게 이렇답니다. 수통의 뚜껑을 열면 안에 이제 심지가 있는데 심지를 당겨서 던지면 수류탄처럼 몇 초 뒤에 터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폭탄을 윤봉길이가 던졌고 그게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서 그 자축 파티 행사장에 있었던 일본의 고위급 장교, 그 다음에 이제 고관 대작까지 굉장히 이제 피해를 많이 입어서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뭐 시력을 상실했던 사람도 있고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됐던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피해가 컸다라고 합니다. 윤봉길은 물론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서 바로 잡혀서 일본 본토에 끌려가서 결국 이제 공개 처형을 당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중국은 자기네들 중국의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인 청년 하나가 해냈구나. 도대체 이 윤봉길이라는 인물은 누구냐? 한인애국단 소속이다. 한인애국단 누가 만들었냐? 김구가 만들었다. 김구는 어디 소속이냐? 대한민국 임시정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된 거고요. 일본은 이제 거꾸로 윤봉길 무슨 단체야? 한인애국단. 누가 만들었어? 김구 죽여버리겠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일본은. 그래서 그때 당시 김구의 목에 걸린 현상금이 여러분 얼마였는지 아세요? 이 현상금을 들으면 야, 일본이 그때 당시 정말 엄청나게 이제 열이 받았구나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는데, 일본의 그 김구의 목에 걸린 현상금이 오늘날 가치로 200억이랍니다. 200억. 오늘날 가치로. 그래서 이제 김구는 중국
국민당 장제스의 도움으로 굉장히 이제 이동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김구랑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중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어쩌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의 그런 뭡니까 저기 일본의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일본의 어쨌든 그런 체포 작전이라 그래야 될까? 거기에서 이제 어쩌면 피하기 힘들었을 건데 중국 국민당의 도움으로 어쨌든 안전하게 이렇게 피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한인애국단은 이봉창이 단원으로 있었다가 맞고요. 이번에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결성이 된 것은 독립의군부에 대한 설명이에요. 고종의 밀명으로 옛날 황제가 고종이 다스렸던 때로 다시 돌아가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조선혁명선언은 지침으로 삼았다는 의열단이라는 단체인데, 이 의열단은 일종의 이제 폭탄을 투척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를 하던 그런 이제 단체인데, 이 의열단의 이제 행동 지침이 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한 방법은 오직 폭력뿐이다 라고 해서 이게 이제 정당화시키는데 신채호라는 인물이 썼던 조선혁명선언이 있고요. 4번에 일제가 날조한 배고인 사건으로는 신민회라는 단체가 와해가 되는데, 이 배고인 사건이 데라우치 총독 암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9번 갑니다. 자, 다음 주장을 내세운 민족운동은 솔직하게 이번 시험에서 좀 난이도가 좀 있었던 문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9번하고요. 뒤에 이제 근후의 문제가 나오는데 그 두 문제 말고는 정말 쉬웠던 문제라서 여기에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이 사료는요. 기미독립선언이라고 하면 3.1운동과 관련된 거거든요. 3.1운동 때 발표했던 이 독립선언문에 한용운이가 뒤에 첨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미독립선언 한용운. 그래서 기미독립선언은 3.1운동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굳이 3.1운동과 관련된 키워드를 찾기에는 민족적 요구에서 나왔다.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마음껏 발표하라. 3.1운동의 의의가 거족적인 전 계층이 참여한 거족적 항일 민족운동이라서 민족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요구를 하고 민족의 정당한 대가를 바랬던, 그래서 3.1운동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갑니다. 다음 결의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일어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의 목을 베어 매달아라. 이 지금 나오는 내용은 동학 농민운동 당시 농민들이 이렇게 각각의 항목에 서명을 하면서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했던 사발통문 내용입니다. 사발통문.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거, 해상공국 폐지 등의 정강을 발표했다. 해상공국은 보부상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보부상의 다른 이름. 그런데 해상공국 폐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갑신정변 당시 급진계합파가 해상공국을 폐지를 주장을 하는 14개조 정강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여기는 갑신정변 때입니다. 그럼 2번 직강소를 설치하고 폐정개혁을 시도했다. 이게 바로 동학농민운동 당시 전주하약을 체결을 하고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에 별기군에 비해 차별을 받던 구식군인들이 일으켰다. 이모군란입니다. 4번 13도 창의군 조직 서울 진공작전은 정미의병에 대한 설명이라서 동학농민운동은 2번밖에 없네요. 11번 다음 상소문이 올라간 국왕 때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불교는 몸을 닦는 근본이고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한 줄이 불교는 수신하는 데 쓰고 유교는 치국하는 데 써야 된다라고 했던 최승로의 시무 28조 내용입니다. 최승로 하면 국왕 때, 올라간 국왕 때니까 최승로 하면 어느 왕이냐면 고려 성종 때죠. 고려 성종 때. 자, 1번 개경에 나성을 쌓았다. 언제 쌓았습니까?
개경의 나성, 거란 3차 침입 이후입니다. 거란 3차 이후 왕은 현종 때예요. 2번 전시과 제도를 처음 실시했다. 전시과는요 경종 때. 경종 때 처음 실시를 하고 전국의 주요 지역에 시비목을 설치를 하고 관리를 파견을 한 게 성종의 업적이고 4번 노비안건법 광종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12번 밑줄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여기에 보시면 강홍립 등이 압록강을 건너게 된 것은 왕이 명조정의 지원군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워 출사시킨 것이다. 자 일단 이 왕은 광해군입니다. 자 이걸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임진왜란 이후에 즉위했던 왕이 광해군이에요. 임진왜란 때. 그래서 그때 당시 중국은 명이고요. 여기가 이제 외가 있고요. 조선이죠.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에 이 북쪽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흩어졌다라기보다는 나라가 없이 여기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던 여진족들이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명나라, 조선, 일본 세 개의 국가가 여기서 전쟁을 하고 있을 때 혼란한 틈을 타 여진족들이 후금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후금. 근데 이제 이 명나라는 굉장히 센 나라이긴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점 힘이 약해지기,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한 나라라면 후금은 이제 막 등장했던 엄청나게 팔팔한 청년 표범각 같은 나라가 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이 어떤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명나라는 호랑이 같은 나라인데 이빨 빠진 호랑이. 근데 후금은 이제 막 힘이 세지기 시작하는 청년 표범. 그때 이제 이 조선에 광해군이 있었는데 명나라가 이제 후금이 건국이 되자 이제 국경선 문제에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이 명나라가 조선에 광해군을 보고 우리 명나라를 좀 도와달라. 후금을 견제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광해군 입장에서 이빨 빠진 호랑이와 표범 같은 나라 둘 중에 어떤 나라를 도와줄 거냐 이거지. 명나라를 도와주면 후금하고는 관계가 악화되니까.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 정중히 거절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군대를 보내줄 여유가 없다. 그랬더니 조선의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죠.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줬는데 우리가 안 도와주면 안 된다. 그래서 신하들이 난리가 나서 광해군이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보내요. 그때 보낸 장군이 이 강홍립인 거예요. 근데 강홍립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강홍립 등이 압록강을 건너게 된 거, 자 후금을 도와주러 명을 도와 후금을 공격을 하러 갔는데 후금과 싸우다가 적당한 때를 봐서 항복하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걸 나중에 알게 된 조선의 신하들이 어떻게 한나라의 장군을 보고 죽기를 각오하고 열심히 싸워라가 아니라 어떻게 때를 봐서 항복하라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광해군이 결국 폐위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왕은 광해군인 거예요. 강홍립 나오면 광해군인 거예요. 일본에 전국에 대동법을 실시했다. 혹시나 여기도 이 문제에 굉장히 낚이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대동법 실시는 광해군이 한 게 맞아요. 하지만 처음에 광해군이 실시를 했을 때 1608년은요 경기도 지역만 실시를 해요. 이때 광해군이에요. 광해군. 그런데 전국적 실시는 1708년인데 언제냐?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 그러니까 일본에 전국의 대동법을 실시한 거는 숙종 때이기 때문에 1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허준은 광해군의 아버지였던 선조의 주치의입니다. 근데 이제 선조가 지병으로 사망을 하게 되자 선조 죽고 난 뒤에 광해군이 즉위를 했고, 옛날에 왕의 주치의는 왕이 죽으면 일단 첫 번째 무조건 잘못이 주치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적이 쏜 총알에 맞고 죽어도 첫 번째 잘못은 주치의 잘못이고, 왕이 혼자서 말 타다가 낙마를 해서 떨어져 죽어도 첫 번째는 주치의 잘못인 거죠. 그래서 선조가 죽고 난 뒤에 허준이 주치의였는데 허준도 같이 그 죄를 물어서 유배를 가요. 근데 이제 유배지에 있는 허준에게 광해군이 너 유배지에서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지 않냐? 책이나 하나 써라. 그래서
전쟁 끝나고 나서 아프고 병든 백성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이제 의서를 하나 썼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게 동의보감이에요. 그러니까 광해군 때 동의보감이 편찬된 게 맞죠. 3번에 자의 대비 복상 문제로 예송이 일어났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 상복 몇 년 입어야 되니 그 사건이거든요. 여기가 현종 때입니다. 그리고 4번에 백두산 정계비유에 관련된 건 숙종 때.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자, 13번. 이것도 뭐 틀린 학생들이 뭐 제법 좀 있기는 하던데요. 우리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배울 수업 시간에 전부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고려시대 건축물이면서 배흘림 기둥에다가 주심포 양식의 건축물이 딱 3개가 있어요. 딱 3개.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이렇게 3개가 전부 다 가에 해당하는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해인사 장경판전은 해당되지 않으니 가하고 나 중에 이제 하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조선시대 건축물 중 유일한 5층 목탑이다. 이 조선시대 17세기 그때 등장했던 사찰이 보면요.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법주사, 팔상전, 이 3가지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사찰이거든요. 근데 금산사 미륵전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화엄사 각황전은 2층이고요. 법주사 팔상전은 5층이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죠. 왜 법주사 팔상전만 목탑이냐 이거예요. 얘만 목탑이에요. 이 아이만. 왜 5층이라서? 3층은 탑이 아닙니까? 왜 법주사 팔상전만 목탑이 돼버리냐면 나머지는 다 그냥 사찰이에요. 사찰인데 왜 여기만 목탑이냐면 탑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보면 제일 밑에 기단이 이렇게 있고요. 몸통 돌에다가 지붕이 이렇게 있고 또 몸통에다가 지붕이 이렇게 있고 또 몸통에다 지붕이 이렇게 있으면 맨 꼭대기에 탑에 장식을 하는 상탑부가 있단 말이죠. 항상 탑은 밑에 기단부에다가 탑의 몸 부분에다가 맨 위에 상탑부가 있는데 여기 있는 금산산 미륵전하고 화암사 각황전은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상탑부가 없어요. 근데 법주사 팔상전은 수업 끝나고 나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법주사 팔상전. 꼭대기에 사찰은 사찰인데 사찰 꼭대기에 이렇게 탑의 끝을 장식을 하는 상탑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법주사 팔상전은 탑의 구성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조선에서 가장 유일무이한 목탑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법주사 팔상전 하니까 정답은 이렇게 2번이 됩니다. 2번이. 자, 14번. 가에서 라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가는요,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해서 1결당 미국 2두씩을 배열했다. 아니, 부담시켰다. 이건 조선시대 영조 때 했던 균역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세금 제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전세를 풍류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미국 4에서 6두로 고정을 했다. 조선 인조 때 실시했던 영정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는요, 토지 1결당 300두의 10분의 1, 즉 30두의 원칙을 삼았다. 여기는 과전법 내용입니다. 과전법은 고려 말 공량왕 때부터 시행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라는요,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로 고정을 했다. 여기는 조선 세종 때 실시했던 공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법. 그러니까 이제 가장 첫 번째가 고려 말 했던 과전법이고요. 그 다음이 세종 때고요. 그 다음이 이제 인조하고 그리고 영조가 되겠죠. 나가.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자, 15번.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용할 줄 모르니 생산할 줄 모르고 생산할 줄 모르니 백성은 나날이 궁핍해진다 라고 하면서 재물을 우물과 같다라고 했던 이제 인물이 바로 대표적인 중상학파였던 실학자 중에서 중상학파였던 박제가라는 인물입니다.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재물은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우물물을 실제로 여러분 우물물을 계속 퍼쓰지 않고 가만히 냅두면요 우물물이 말라버린대요. 그래서 계속 사용을 해야 되고 쭈그러진 그릇을 싫어하지 않고 계속 냅두면 공장이 숙련되지 못해서 기회가 망한다. 한마디로 찌그러진 그릇을 계속 냅두고 그 그릇을 쓰면은 우리나라의 그릇 만드는 공장이 문을 닫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속 절약보다는 소비를 해야지 이 경제가 돈다라고 얘기를 했던 인물입니다. 청과의 통상과 수레의 이용을 주장을 했다. 수레가 우리나라에 많이 등장을 하면 할수록, 많이 이용을 하면 할수록 상공업이 활성화된다는 얘기예요. 2번 강화학파를 형성을 하신 분은 정제두라는 인물이고, 3번에 토지 매매를 제한하는 한전론 주장하신 분은 이익이고요. 4번에 지전설을 주장을 했던 대표적인 실학자는 홍대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6번 갑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이제 했던 내용인데, 자, 우리 사회에도 여성운동이 제기된 것은 하면서 역량을, 조선 자매 전체의 역량을 공고히 단결해서 전반적으로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여성이여 깨어나라 이거예요. 조선시대 여성들이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3종 지도가 있는데, 조선시대 여자가 가야 할 길이에요. 3종 지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나는 요거까지는 괜찮아.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을 하면 남편을 따르고, 동반자로서 굳이 남편을 꼭 따라야 될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그죠? 각자 남편은 남편 생활에 충실하고, 여자는 부인은 부인의 삶에 충실하고, 같이 서로 협업하는 거지 남편을 따른다. 그 시대 때는 이제 가능했을지 몰라도, 그리고 이제 더 아들들 부담스러울 거, 나이가 들면 아들을 따른다.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을 하면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는 아들을 따른다. 이게 여성이 가야 할 세 가지 길, 3종 지도. 그게 이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부터 여성들에게 그런 가르침으로 하다 보니, 이 시대 때 여성이여 깨어나라. 우리도 주체가 되어서, 삶의 주체가 되어서 뭔가 할 수 있다. 배울 수도 있고, 나가서 사회생활도 할 수 있고, 그 여성이여 공교회, 단결을 공교회 하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단체는 근우회라고 하는 1927년에 신간회의 자매 조직으로 등장을 했던 단체인데, 1번에 호주제 폐지 운동을 전개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호주제는요, 언제부터 폐지 운동을 하냐면 김대중 대통령 때 호주제 폐지 운동을 해서, 호주제가 완전히 폐지된 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빨랐어도 이 시대 때, 근현대사 요때 있었던 일제강점기 때 호주제 폐지는 앞서도 너무 앞선 거죠. 그래서 여기는 김대중 정부하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 다음 이제 이번에 여학교 설립을 주장하는 여권통문. 여권통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단체들이 발표했던 건데, 북촌 양반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서 발표했던 거예요. 북촌 양반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서 여학교 설립을 주장을 하는 여권통문을 발표를 한 거라서 근우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어린이날 제정, 어린이 잡지 천도교에서 주도한 거고요. 4번이 바로 봉건적 인습타파 여성 노동자의 임금 차별 철폐 등을 주장을 한 게 바로 근우회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법령이 반포된 시기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대한제국의 정치는 대한국 대황제는, 자, 이 내용은
광무 개혁과 관련된 내용으로 1899년 고종이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하고 난 뒤에 했던 개혁입니다. 1896년 2월 달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옮겨요. 그걸 우리가 아관파천이라고 하거든요. 아관파천. 이 아관파천이 일어나게 된 그 앞에 배경이 뭐냐면 고종의 부인이었던 명성황후가 경복궁에서 일본의 자객에 시해당했어요. 우리가 을미사변이라 그러죠. 그 뮤지컬에서 많이 나온 거 있잖아요. 나는 조선의 국모다 하면서 칼을 탁 맞고 이렇게 돌아가신 거. 그거 을미사변. 고종은 자기 부인이 우리 그때 당시 조선시대에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자부를 할 수 있는 경복궁에서, 그것도 한나라의 국모가 시해당하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집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에서 누군가가 살해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도 못 지나갈 건데 자기 집에서 자기의 부인이 지금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너무 불안한 거지.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간 거예요. 아관파천. 그리고 딱 정확하게 1년 만에 돌아옵니다. 1897년 2년에 고종이 환궁을 하는데 어디로 환궁을 하느냐? 경복궁으로 온 거 아니에요. 덕수궁으로 갑니다. 덕수궁으로 환궁을 해요. 실제로는 이때 이름이 덕수궁은 사실은 아니에요. 경운궁이라고 하는데 경운궁의 이름이 나중에 덕수궁으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로 환궁을 해요. 그럼 왜 하필 덕수궁으로 환궁을 했냐면 경복궁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요. 덕수궁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걸어서 한 10분, 15분 하면 내려와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차하면 다시 이제 가려고. 그래서 이제 덕수궁으로 갑니다. 가고 난 뒤에 1897년 10월 달에 대한제국 수립을 선포를 하죠. 그리고 1899년에 광무 개혁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독립협회라는 이제 단체가 하나 나오는데 고종이 아관파천 하자 고종이 환궁을 요구를 하면서 독립협회가 창설이 돼요. 1896년 7월 달에 독립협회가, 그러다가 독립협회가 독립협회가 이때 해산이 되는데 1898년 12월 달에 해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흐름을 좀 알고 계시면 독립협회 해산되고 난 뒤에 광무개혁을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 다가 되겠죠. 다가. 자, 18번 가에서 라의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1번에 가에 보시면 남쪽 지방에서 반란군이 봉기했다. 김삼이 효심이 있다. 김삼이 효심에 나는 무신정변식입니다. 무신시대. 무신시대. 그 다음 나는요. 진주의 난민들이 백낙신이 탐욕을 부려. 그래서 여기는 진주, 농민, 봉기, 조선, 철종식입니다. 철종. 무신시대는 고려시대고, 그 다음에 다는요.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에서 했어요. 원종과 애너의 나는 통일신라 진성여왕 때입니다. 진성여왕 때. 그 다음에 4번에 평서 대원 수는 급히 경문을 띄운다. 평안도 놈, 이거는 조선 그 순조 때 있었던 홍경래의 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서대로 보면 가장 일단 첫 번째 빨랐던 게 다. 통일신라가 가장 빨랐고요. 두 번째 고려시대가 그 다음 두 번째고요. 같은 순조와 철종 세도정치식인데 순조 다음에 철종이라서 라가 먼저 빠르고 그 다음에 나가 이렇게 있어서 다가라나. 몇 번입니까? 다가라나. 몇 번? 다가라나.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자, 19번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은 오랫동안 제후국으로 중국에 대해 정해진 전례가 있다는 것은 다시 의논할 여지가 없다 하면서 이번에 제정한 수륙무역 장정은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1호, 을호 1882년 이모군란 끝나고 나서 체결한 조약이에요. 그 다음 이제 나는요,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 무결한 독립자주국임을 확인을 한다. 자, 조선은 이제 완전한 자주국가이다. 나 조선의 노터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청나라는 군비 배상금으로 은 2억량을 일본국에 지불을 한다. 그러니까 청나라하고 일본 사이에서 뭔가 조약을 체결을 했는데 청나라가 지금 조선은 혼자 자주국이다. 그리고 배상금 지불을 했다 하니까 일본과 청나라가 전쟁을 하고 난 뒤에 체결했던 시모노세키 조약이 되겠죠. 이 시모노세키 조약은 청일전쟁 끝나고 나서 체결했던 조약이라서 1895년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사이에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을 했다. 갑신정변 끝나고 난 뒤에 거문도 점령을 한 게 85년부터 87년이에요. 그러니까 가나 사이에 들어가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한청 통상조약이 체결이 되었다. 이 수륙무역장정은 여기도 보시다시피 중국이 속방을 우대한다는 뜻이다. 이게 뭐냐면 보통 국가와 국가 간에 대등한 관계에서 맺는 조약이 그냥 조약이에요. 근데 장정은 갑과 을의 위치에서 체결하는 조약을 장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때 무역장정이 뭔가 잘못되었다. 우리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난 뒤에 대한제국, 황제의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과 대등하니까 통상장정 말고 이제는 한성통상조약으로 이름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난 뒤입니다. 대한제국 시기. 그럼 대한제국은 좀 전에 앞에 위에서 여러분 필기했잖아요. 몇 년이라고요? 1897년 10월 달부터 대한제국이죠.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97년 안 들어갑니다. 정답은 2번이 틀린 거예요. 3번 김옥균 등의 갓 신정변 1884년이고요. 4번 청과 일본 사이의 전쟁, 청일전쟁 1894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아니다라는 거죠. 옳지 않은 거. 그 다음 마지막 20번입니다. 다음 법령에 의해서 실시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는 우리나라 이승만 정부 때, 이승만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등장을 했던 농지개혁법입니다. 자, 농지개혁법은, 우리나라의 농지개혁은요, 유상매수, 유상분배 방식으로 시행이 됩니다. 특히 유상매수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보시면 농지의 분배는 어쩌고저쩌고 1가구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 이제 여기가 아니라 유상매수는요, 3정보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땅을 국가가 사들여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3정보는 1정보의 크기가 축구장 1개 정도 크기. 그래서 3정보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땅을 국가가 사들여서 국민들에게 유상으로 분배를 합니다. 5년간 분할 상한해서. 그래서 이게 정답이고요. 1번에 보시면 한국민주당과 지주층의 반발로 중단되었다. 3정보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를 매입을 했으니 여러분들이 3정보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싫겠죠. 어쨌든 국가가 사가니까 국가에 팔아야 되니까 나 팔기 싫은데. 그래서 반발은 하기는 했으나 중단된 적은 없어요. 결국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민주당 지주층의 반발은 있었으나 중단된 적은 없다. 그 다음 2번에 주택개량, 도로 및 전기 확충 등도 추진했다. 이 내용은 언제 있었냐면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새마을운동 때 농촌에 주택도 개량하고 도로 및 전기 확충 등도 추진을 하는 거죠.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농지개혁을 해서 자장농 감소, 소장농 증가가 아니라 소장농이 감소를 하고요, 자장농이 증가를 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직 한국사에 보통 이제 공부를 조금 어느 정도 좀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거의 대부분 95점, 100점 정도 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였기 때문에 혹시나 이 정도 점수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국사를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비어있는 구멍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조금만 유형이 달라지면 틀리니까 빈 구멍 없이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나가듯이 그렇게 기초를 닦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2024년 지방직 공무원 한국사 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